예, 이제 개별 발표는 다 마쳤고요. 종합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방청객들도 많이 있어서 방청석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서 토론이 더 활발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저희들끼리 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주고받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많은 질문 으로 토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선불교 그리고 서양 철학 또 분석 심리학 분야에서 번뇌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었고 선생님들 서로 이제 질문 많으실 텐데 처음 발표하신 분 오전에 일찍 발표하시고 여태까지 계속 기다리셔 갖고 예. 힘드실 겁니다. 처음 질문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어느 선생님께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도 처음으로 했고요. 그런 종합토론에서도 처음으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예. 먼저 김재권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사실 초기 불교는 번뇌를 단멸하는다기보다는 번뇌에 대처하는 방식을 끊는 방식도 있지만 수용하는 방식이라든가 대처하는 방식이라든가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번뇌에 대처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식이나 중간 쪽에서는 그 번뇌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거든요. 아까 삼성 얘기하시면서 잠깐 언급하긴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번뇌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유경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상당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게 표청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실 번뇌가 작동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번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번뇌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더 큰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 자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자의식이 불교에서 되는 자의식 혹은 자관념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형성된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 얘기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게 너무 명징하기 때문에 이걸 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젠 그 받아들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 자아는 모르는 거죠. 자기는 명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너는 누군데? 라고 하면은 여기서 대답하여 참 곤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작동할 때 표층적으로 작동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부분인 거고, 사실은 그 밑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자아, 그런 것들이 이젠 아까 말씀하신 무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불교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긴 하지만 초기 불교에서도 그 안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 불교 뭐 중간이나 유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드러난 의식 말고 드러나지 않은 의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각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걸 사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자각하면서 그 자각된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게 되는데 이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띠의 내용하고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의식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것을 신성으로 자각하는 내용하고
그게 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좀 이 의문인데요. 그냥 선생님 질문보다는 저의 나름 이제 생각하는 답을 그냥 드리는 게 그냥 그러다 보면 선생님 또 아닌 거는 또 교정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행위의 상당한 부분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우리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이미 사고 활동도 정신의 활동도 그다음에 신체의 활동도 거의 그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로서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의식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이 의식화되는 거가 바로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가 의식화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화의 내용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한 반복으로 하고 있는 형태의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전혀 개인적 인격하고는 그 결국은 이제 저희의 이 목표는 이제 이게 어쩌면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원고에서도 그렇게 제가 강조했는데 뭐냐면 여차하면은 이런 그 불교적 수행이 개인성을 강조하지 않고 인격이 실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 개인성을 오히려 가능한 한 자유롭게 그걸 헤쳐버리고 오히려 도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분석 심리학적인 인격의 실현은 철저하게 개인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아까 매드니스로 가기 때문에 그 자아의 인간으로서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개인으로서 자기 개인적 어떤 특성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상실하지 않는 것. 안 그러면 매드니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격.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 중에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나도 예수다,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개인성을 상실해.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는 호모사피엔스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그 의미를 인식하고 등등등등 이 장이 바로 자의식의 장인 거예요. 자의식의 장인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게 구체화되거든요. 드러나고. 그래서 성인이 될수록 개인적인 특성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일수록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식화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각되죠. 자기 행위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의식해서 행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의도해서 행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동기 때 이렇게 말해요. 아동기 때는 이제 그 근육이 없는데 점점 성인이 되면 근육이 늘어나. 이거는 의식의 의도대로 이 몸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점점 의식화되어 가요. 그래서 그 성인이 되면 상당히 의식화되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의식화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적응해 가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엉뚱하게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뭐 문제가 파생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의식화는 돼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개별적 인격이 거론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인격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셀프의 내용은 그 개인이면서 또한 보편자인 거예요. 하나의 특수자이면서 보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전체성이에요, 항상. 그 불교에서 그 개인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던가 그 보편성을 오히려 더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행위의 무한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재원 교수님도 번뇌를 얘기할 때는 업과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행위의 무한 반복은 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져요. 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은 그 업보다는 그 업은 오히려 개인성을 특징 짓는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오히려 개인성을 특징 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은 호모사피엔스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질,
인간 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질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 업은 오히려 저기 한 개인을 그 이미 구성하고 있는 개인적 특질의 어떤 특성으로 이해해요. 업도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특징이 있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업과 그것이 이제 사업이라고 우리는 하는 이제 두 그거를 가지로. 집단 무의식으로 생각하고 예, 예. 오히려 만약에 그 윤회를 거듭해야 되는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 돼야 된다면 그건 한 개인을 이미 개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업과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유경 선생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김재건 선생님께서 중간과 유식에서 구체적인 번뇌를 대체하는 방법을 예, 이제 이필원 선생님께서 반야중간의 입장과 이제 유식학의 입장에서의 번뇌에 이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야중간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반야경에서 제시된 입장을 중간학파에서 그걸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중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승의적인 측면입니다. 공성과 이제 연결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연기,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용수도 이제 정의하고 있듯이 중도, 연기 자체가 유다, 무다라고 하는 그 차별적인 것을 이미 떠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고, 그걸 중도 실상이라고까지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입장이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방식이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실지견의 입장이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고, 그게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그걸 공성이다 하는 부정적인 표현 방식도 있지만, 그 반야경 계통에도 보면 이제 18공론이라든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동의어, 공성의 동의어로 가장 쉽게 쓰는 게 진여, 법계 또는 무상 등등의 이제 또 불성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 16가지, 18가지, 20가지까지가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유식은 이 공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입장을 좀 계승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표현되던 방식을 긍정적 실제와 또 수행론적인 맥락에서 진여로 이제 대체해서 보는 입장이 이제 유식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차이점인데, 공성을 이해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또 중도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요. 중도라고 얘기할 때 연기, 공성,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용수의 입장에서 이미 유무라고 이미 언어를 떠난 세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희론 정멸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유식에서는 유무라는 말을 각각에 씁니다. 세속의 차원에서도 유무라는 말을 동시에 쓰고, 또 승의의 차원에서도 유무라는 말을 동시에 쓰면서 표현은 똑같아요. 유무중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유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야중간은 유무를 떠나는 입장에서의 유무중도예요. 근데 유식에서는 세속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있지만 세속은 승의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승의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없지만 승의적으로는 무의 유로서 있다,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중도적 개념이 다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번뇌 문제가 이게 바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공성 또 실상을 바로 보면 번뇌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까 이제 오전에 이필원 선생님도 발표하실 때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망상, 분별에서 오는 거다. 그다음에 번뇌라고 하는 것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끊어야 될 것도 아니고, 끊을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지는데, 또 이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무아의 증득, 무아의 실천과 또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은 반야중간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고, 이미 승의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반야의 입장인데, 중간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용수가 그래도 뭔가 고안을 합니다. 그게 이제입니다. 이제 이제라고 하는 것은 세속제와 승의제인데, 실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승의예요. 근데 실상을 통해서 세속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속과 승의 사이의 구별을 모르는 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에 진의를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때 붓다의 진의의 가르침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연기의 이치예요. 바로 또 이거는 승의의 방점이 찍혀 있고, 또 이러한 연기는 이제 붓다가 또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내가 깨닫기 이전에도 열애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은 이미 확증된 어떤 실증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거든요. 내가 특별히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주 법계에 있는 하나의 진리이자 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확증성을 얘기하는데, 역시 방점은 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용수의 이제를 보면은 좀 전에는 세간과 그 승의를 구분해야 된다. 그때 세간은 언어와 개념과 분별로 인식되어지는 상식 차원의 세계라면, 승의는 언어와 개념과 분별을 떠난 초세간적인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 역시 용수도 그런 표현을 쓰면서도 승의에 또 가고 있어요. 언어 습관에 의지하지 않고서 승의는 설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승의를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또 이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승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열반이 획득되지 않는다. 결국 이제 이제를 설하면서, 이제를 설하는 가운데서도 승의의 방점을 두고 승의에 대한 언설과 그 승의에 대한 언설을 통해서 열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려는 게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번뇌를 해결하는 구조는 이 용수의 이제설에 입각해서 결국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일체법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세간적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언설이든 또는 이제 분별이든 또 사물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도, 그러니까 관념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이나 물질적인 측면이나 인연을 떠나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저절로 생겨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공성 또는 공과 연결되도록 해서 번뇌 문제도 이제 자성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증득하도록 이끄는 방법이 반야중간의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식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공에서 반야중간의 이제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설의 바탕에서 희론정멸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다면, 이제 유식은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육아사지론이 육아행파의 이제 그 백과전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주 다양한 층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승, 또 성문지라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살지, 대승의 측면도 있고 소승의 측면이 있어요. 소승의 측면에서는 성문과 독각 또는 연각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의 그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는 측면도 보여줍니다. 근데 보살지에 오게 되면 이제 대승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느냐, 이게 이제 주안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주시각파에 오게 되면 삼승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제 설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번뇌에 대해서도 그 지금 이제 설일체유부 같은 경우는 98 수면으로 수행도와 관련해서 아주 세분화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번뇌가 유신견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자께서도 이필원 선생님 얘기했듯이 아만의 문제, 결국 이제 성자의 아주 예비적인 단계에서부터 성자의 완성인 아라한가까지 가야 어떻게 아만의 문제라든가 유신견, 자아의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구조,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로 이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육아행파의 입장은 이렇게 아비달마적인 입장도 한편은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지금 반야중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성을, 그 다음에 실상을 한 번에 깨치는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게 이제 육아론에서는 보살지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제 사심사 사여실 변지라고 하는 법계를 직접적으로 증득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또 그런 사상 구조에서 유식적인 이제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식적인 이제가 바로 삼성설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 속에서 해신밀경의 삼성설이 나오고,
육아론 같은 경우도 해신밀경의 삼성설을 받아들여서 섭결택분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신층에 속해요. 육아서지론 가운데서도 보살지 성문지는 고층입니다. 고층에서는 지금 소승적인 사유 방식과 대승적인 사유 방식이 다 보여지는데 거기에서는 교설이 정립되지가 않아요. 삼성설이라고 하는 교설이 정립되지 않는데 좀 전에 이제 반야중간의 이제설이라고 할 때는 세속과 승이 딱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항도 2항이에요. 세속과 승이. 근데 이제 유식적 이제라고 얘기할 때는 3항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승의를 바탕으로 유식적인 이제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언설로서만 존재하는 측면. 근데 언설의 기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설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반야경의 입장이라든가 반야중간의 입장, 그다음에 유식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비실제적 언어관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고 얘기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명에 지나지 않고 명칭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아지랑이나 신기루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성이라고 얘기할 때도 반야중간은 부정적으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이걸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물이라고 얘기할 때 또 실제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얘기할 때 물이라고 하는 기체도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유식학파는 물이라고 얘기할 때 물의 기체는 있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이렇게 해서 또 현대 과학적으로는 이제 분자로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근데 하여간에 요 상세한 건 좀 생략하고요. 예. 이제 간단히 이제 넘어가면 대승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방식도 있지만 유식학파는 대승의 하나의 학파거든요. 그래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유식학파의 이제 특징을 드러내자면 삼성설의 구조에 있다. 그다음에 삼성설의 이제 구조라고 얘기할 때 삼성설도 이제 사상학적인 변천이 있지만 중변론에 나오는 삼성설 이후의 삼성설이 철학적이면서도 실천론적인 입장이 같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럴 때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야식이다 또는 허망분별이다, 또 의타기성은 유식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거든요. 원성실성이라고 할 때는 유식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심리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단순히 표칭 의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문제, 좀 전에 업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해야 할 때 개인 무의식의 차원, 이것은 이제 후천적이죠. 집단 무의식의 차원은 아래아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유식론에서는 본유종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은 신운종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행위적인 측면, 행위는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그 행위의 그 결과 있죠. 결과는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아래아식 속에는 훈련되어지고 계속 정화되어지는 청정성을 회복해가는 측면이 있고, 오염된 부분, 그것은 이제 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이 함께 같이 녹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지적인 노력, 또 성찰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원초화에서 초자로, 또 초자에서 셀프적인 속성까지 청정하게 개발될 수 있고 발현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유식에서 얘기하는 건 전식득지입니다. 식을 지로 다 전환이 될 때 전호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작지로 바뀌고, 의식은 묘관찰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의식, 칠식은 평등성지, 그다음에 아래아식은 이제 대원경지로 바뀌는 그 구조를 통해서 완전하게 지로 전환이 될 때 번뇌 문제도 완전히 종결이 되고, 네. 동시에 그 과정에는 유식성도 획득하게 된다 하는 게 큰 틀에서의 예. 이 정도로. 네. 종합토론 시간 선생님 너무 많이 차지하셨는데요. 예, 그 번뇌를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아마 바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또 이론이 이제 쫙 나왔는데,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성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적 차원에서의 그런 언어적 분별을 넘어서서
공성을 자각하는 것, 무자성, 공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간에서의 수행의 길이고 유식은 유식성을 자각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더 말씀하시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반야중간의 용수의 입장은 승의의 방점을 찍고 예. 번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통찰. 예. 비약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예. 근데 지금 이제 오전 발표에서 살짝은 표현했었는데 삼성설의 입각에서 본다면 의타기성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 허망분별 아래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속적 실제입니다. 승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속적으로 있는 거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내가 지금 이 세속의 세계에 어떻게 휘말려 있는가도 보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성찰을 통해서 원성으로 건너가게 하는 예. 그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재곤 선생님이 번뇌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저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김재곤 선생님 이제 질문 한번 하시고 좀 이렇게 물 드시고 쉬셔도 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박창국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요. 그 신란의 그 서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중생의 그야말로 치암 중재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정체성이랄까 또는 인간의 심성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어떤 원죄하고 좀 유사하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교리적인 입장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과연 인간의 심성론이라든가 불교에서 이제 불성도 얘기하잖아요. 대승적인 입장에서 불성이나 열애장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제 그 키에르 케고르라든가 어떤 서양 철학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기 그 이제 신란이라든가 또 이제 뭐 기독교에서 또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 그건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참 뿌리 뽑기 어려운 그런 뭐 어떤 아예 뭐 아만, 아집 이제 뭐 그런 식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또 원죄를 이야기하고 뭐 신랑 같은 경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뭐 구원받을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뭐 좀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자기가 죄가 있다. 뭐 이제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죄성을 넘어서 있는 뭐 그런 식의 우리 이제 불교 같으면 이제 불성이라든가 뭐 열애장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뭐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선한 선성이죠. 어떤 선한 마음.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그것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신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충분히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모를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죄로 가득 찬 존재다. 이제 그걸 이게 자꾸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저기 그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교만의 어떤 그런 성격, 자기가 좀 잘났다는 성격, 성향 그런 걸 좀 경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걸 좀 과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어느 분의 글을 읽었더니 어디 금강경 뭐 독송에 이런 걸 좀 이끄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제 부처라는 마음으로 이제 항상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하면 이게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해진다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나는 부처님이 제자다. 오히려 그런 식의 생각으로 사는 게 좋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스님분한테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부처님의 뭐 제자가 되라 뭐 부처가 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기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멋스게졌었는데
저는 상당히 좀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뭐 우리 불교 용어적인 하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자꾸 이게 어떤 치고 올라오는 것이 뭔가 이게 어떤 남과 이제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뭐 잘났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뭐 친란식의 그런 어떤 좀 과장된 어떤 우리 인간들의 위완성, 죄성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좀 깨닫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학에 뭐 빠져라 뭐 그 말은 아니겠지만, 또 이제 오히려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뭐 그런 식의 태도가 한편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이유경 선생님께 다른 분들에게는 이제 한 번씩 질문을 해서요.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의 이제 성인기의 그 신경증 중에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외상성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또 누미노제적인 그 신성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신성을 첫 번째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중립적인 그 철학적 개념이라든가 그냥 종교적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기에 또는 인생 제2막에 자의반 타의반 또 잘 일이 안 풀려서 이제 쉬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현대사회에서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무의식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건데, 주로 이제 그것을 목적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신성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또 예를 들어 이제 섀도우 막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쪽 분야는 잘 이제 아니어서 잘 궁금하기도 하고, 이 섀도우가 이것도 이제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 아니라 선천성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두운 측면, 밝은 측면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측면도 상당히 이것저것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분히 이제 원래 우리 누미노제 이 이야기는 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다스 하일리게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성스러운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텐데, 그분이 이 누미노제에 관한 이제 용어를 쓰고, 이 그 모든 종교 체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유럽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반드시 신성이라고는 하지 누멘이라는 말을 꼭 기독교적인 신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이제 누멘이라고 해서 신성을 경험했을 때, 이제 그 경험을 굉장히 실질적인 진짜 몸이 떨리고 이 당황스럽고 두려움을 느끼고 등등의 이런 굉장히 사이콜로지컬한 실제적인 현상들을 아날리시스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험들을 기술을 해요. 근데 그걸 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심리학적으로는 그걸 융이 일찍부터 차용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체험적인 거, 그때 이제 꼭 누멘이 반드시 이 신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분이 초조하게 되는 것, 되게 우울에 빠지는 것,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이런 것들 다 누미노즘인 거예요. 꼭 그게 막 빛나는 뭐 어떤 영광스러운 비전 같은 그런 거 아니어도 이 한 개인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누미노즘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내가 산출하지 않은, 내가 생산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이죠. 특히 이제 서양인들에게는 그 얘기가 왜 중요했냐면은
그 아까도 이제 기독교에서는 항상 신성이 외부에 있는 걸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사실은 외부의 경험이 아니라 심리 내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관 정신이 있고 객관 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신의 어떤 객체의 어떤 정신의 어떤 느낌을 반영하기 위한 묘사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일부는 투사에 의해서 외부에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 누미노제의 경험은 굉장히 심리 내적으로 내면의 어떤 으스스한 어떤 그런 걸로도 되지만 실제로 외부에 막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이렇게 경험해요. 환자들은 저기 그 우주인이 왔다고 얘기해요. 선생님들 막 드라마 그 저기 TV에 나와요. 저기 자기 우주인 찾아왔다. 아무도 못 봐. 근데 자기는 그 우주인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 실제성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누미노즘이라고 하는 누미노즈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건 그 저희는 그 모든 종교 체험을 이걸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정신의 어떤 객관 정신의 어떤 체험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무식에 관한 이제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거 없이는 사실 종교적 이야기 안 해요. 종교 이야기 안 해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항상 한다는 거. 이 현상을 두고 항상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측면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런 거죠. 그 의식의 수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기를 되게 고양시켜 놓으면 무의식의 보장성은 되게 저급하게 나와요. 의식이 자기를 되게 거창하게 놓으면 무의식은 약간 파괴적이고 되게 저기 의식을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형태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의식이 되게 겸손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무의식은 또 되게 우호적으로 하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고양되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 자기를 주장적으로 하고 다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그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은 신의 자리까지도 차지한다고 융은 얘기하거든요. 이 인간이 신의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신이 갈 곳이 없어서 가장 저급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등등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무의식도 예쁜 모습으로 오고 싶죠. 근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네, 이우경 선생님 그 융이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을 넘어서 심층 무의식을 말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신성, 뭐 노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오토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융이 제가 알기로는 동양 사상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도교나 불교 뭐 다 읽고 막 서문도 쓰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양 사상에서 뭔가 통찰을 얻은 거가 아닐까 이렇게. 그 통찰은 뭐였냐면요. 그 융의 이 집단 모식 얘기를 하려면 서양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양은요 그 정신이 그러니까 신성을 다 외부에 있는 외부에 걸로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예. 불가능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집단 모식, 그러니까 오히려 의식 하부에 있는 기초하고 있는 요소나 구조로서 이해하면서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빌헬름하고의 그런 동양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그 이제 그 내면적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융은 그죠. 비전 같은 걸 보면은 그 비전이 다 어디서 왔냐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면으로 소급해야 되는데 주관 정신으로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집단 무의식으로.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신성의 내면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이게요 이제 계통 발생사적으로 얘기하고 개체 발생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내면화되는 거는 이 근대 이후에 현대인들 아니면 성인에만 가능해요. 초기 원시인들은 내면화가 불가능해요. 아동들도 불가능해요. 정신의 내용을 전부 밖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애니미즘 나오는 거, 이게 물알론이 나오는 거가 모든 정신의 신성이 외부에 있는 걸로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그다음에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그 내향성과 외향성이 달라요. 서양의 그런 관점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저희는 내면에서 항상 시작해서 동양은 외부로 나가는 거라서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차이도 예. 있을 거라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김정원 선생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질문하면 너무 그렇죠. 답이 너무 길어집니다. 다른 분께 근데 해주세요. 궁금해가지고서 사실 근데 계속 질문하고 싶었는데 짧게 대답해 주시면 그 반야중간하고 그 유식 그 사상 학파 입장에서 그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반야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그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먼저 이거 반야 중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공성의 그런 반야 공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세속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 개념, 분별의 허망성을 계속 직시하고 그걸 성찰하면서 실상을 그대로 여실직연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대승불교에서는 그 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번뇌가 끊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아까 잠깐 도노적인 측면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번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뭘로 끊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속적인 차원에서야 이제 시간성을 얘기하지만 이제 이미 그 이재설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승의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천태에서도 보면 일념 삼천설을 얘기하잖아요. 세속적으로는 보살이 성불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3아승직업이라고 그래요. 1급의 시간이 대단히 긴 시간인데 그게 셀 수 없을 만큼의 3아승직업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승의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다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개인적인 노력. 근데 이제 그 몰록 온다고 하는 게 벌써 그 견도에서의 견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게 육아행파의 수행도에서도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적인 노력의 극한에 견도는 무의거든요. 그럼 유의에서 무의로 어떻게 넘어가냐 할 때 단절이 있어요. 그 단절은 뭐냐면은 유의의 극한에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의에서 나를 자연스럽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몰록, 깨달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찰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문득 확 오는 거죠. 순간에. 그게 이제 도노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바로 도노할 수 있는 겁니까? 반야중간 입장에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께 질문은 거기까지. 네. 그다음에 다른 분께 해주세요. 또 이제 이프로한 교수님께 그 저희 보면 아까 그 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자의 경지에서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번뇌 문제는 사실 촉하고 수로 넘어가는 그 지점 같은데 성자라고 하면 그러면 촉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경험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자, 촉, 촉, 네,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자의 경지에서 그 매 순간 경험되는 것인지, 아니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촉 다음에 수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촉과 이 수의 그 관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질문하셔가지고, 근데 그 기본적으로 번뇌가 발생하는 것의 가장 근원에는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투영되어 있을 때 번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육근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육내입처라는 말을 대신 쓰거든요. 육경 대신에 육외입처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각기관이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아의식에 의해서 필터링된 상태에서 의식된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인식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의식이 개입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경식 세 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 촉이 발생을 할 때 여기에는 이미 자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이것은 즐겁다, 불쾌하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의 느낌으로 이제 범주화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표출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제 깨달은 분이라고 한다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촉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생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느낌에 의해서 압도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성자래도 그는 가지고 있잖아요, 유기처. 네, 있죠. 그래서 수의 그 고락사의 느낌은 첫 번째 화살은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촉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첫 번째 화살의 그 고락사의 느낌을 일으키는 그 촉은 있는데 다만 두 번째 화살만 안 받는다. 아까 선생님 그걸 경전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이제 누가 느낍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느낀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서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주체관념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체관념, 그러니까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라고 하는 것이 주체관념에 의해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설정된 상태에서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면은 이제 거기서 촉이 적극적으로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계기적인 측면에서만 작용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번뇌를 발생시키는 촉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아까 이해하기로는 이제 수가 이제 생겼을 때 촉수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뭐 상식적으로 추론을 하자면 촉은 성자들도 다 촉이라고 하는 건 성자들도 다 똑같이 경험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의식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촉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마른 사람이 저희 부처님도 물 드시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촉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촉에 자의식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제가 짧게 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박창국 그 교수님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유를 해야지 근데 이런 어떤 코로나 또 19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는 질문 같이 들리는데. 글쎄요, 그 철학적인 입장에서 할 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언론사나 뭐 이쪽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제 인간학이라든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좀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참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어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많이 좀 불편해졌다 이외에 사실 우리 인간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가 이게 참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게 시작되기 전에는
그 뭐 혼밥이니 뭐 혼술이니 이런 것 말들이 상당히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쇼펜하우어가 우리 인간들 관계를 이렇게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까이 가면 이게 막 찌르고 사실 우리 뭐 찌르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 주로 이제 뭐 남편들은 거의 뭐 100%가 다 아내가 자기를 막 찌른다고 그러고 아내들은 이제 남편이 찌른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막 찔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뭐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혼밥 이야기 나오고 혼술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 사태로 이제 오히려 이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지니까 물론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같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많이 찌르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동안 만나던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같이 식사하는 게 좀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혼밥 혼술 이야기가 쑥 들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뭐 우리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안정돼 있고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여파로 뭐 이제 어떤 생계가 위험해지고 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참 뭐 어렵겠다. 그리고 또 옛날처럼 이렇게 뭐 자주 만나서 서로 또 위로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참 그 어려운 상황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글쎄 뭐 철학적으로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SNS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좀 소통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뭐 그 정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고요. 뭐 결국 뭐 서로 뭐 연대하고 뭐 사랑하고 뭐 그런 노력을 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 외에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 좀 싶습니다. 저 원론적인 것 외에는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선생님?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뭐 그런 거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청석 선생님 중에 한 분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맨 마지막에 이 교수님인 답변에서 어느 정도는 얻어진 것 같은데 제가 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도인이 되면은 촉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실론에서 염청정 물들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도인이 만약에 촉이 없다 하면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돌을 깨쳤다고 해서 몸에서 느끼는 근에서 느끼는 그거를 못 느끼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촉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몸 신근의 대상이 촉이거든요. 촉경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진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촉하고 지금 성자는 촉이 없다고 할 때 촉, 그러니까 촉 수상사 할 때 촉, 요거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몸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감촉하는 그 촉하고 몸의 대상으로서 그것은 성자도 있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성자건 범북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촉이 없다고 한 이유는 그 촉의 개념이 근경식, 육근, 육견, 육식 요 세 가지 계열의 화합을 촉이라 한다. 그 촉에 연하여 수상사가 있다. 그래서 그 인지적 흐름이거든요. 그럴 때 촉이죠. 이제 시기라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개념화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건데 이 시기 지로 다 전환이 돼버리면 있을 수 없지 않나 하는 그 관점에서의 촉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안 한 것 같네요. 기신론의 그 염천정,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식으로 전환이 되면 무루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개입이 되지 않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이든 또 번뇌의 차원이든 이게 흘러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필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오윤서 선생님께 그냥 제가 그 선불교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깨닫는 것입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네, 뭐 언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깨닫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주체 의식에 기반해서 말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쓴다면 사실 깨달아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실제 그 도노이토 여문론에 보면 돈오의 개념을 돈재망념 오무소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깨달음의 그것은 깨달음 그 자체는 무소득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고요. 적절한 표현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가 굳이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 가나선 수행법에 있어서 그 핵심 요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좌선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 것입니까? 뭐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가나선은 막히는 수행이거든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반야 중간적인 입장을 가나선은 사실 그 의심이 막히는 방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좌선에만 저는 국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동하는 중에서도 그런 의정이 분발이 되면 내가 의정을 굳이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의정이 끌고 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나선은 행주자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환점 같은 거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네. 드렸냐면 그 초기 경전에서 제자분들이 이제 깨닫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앉아서 혼자 좌선하다 깨닫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 또는 부처님 설법을 듣는 과정에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테크닉적인 부분인 것이지 저는 그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가나선에서도 실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문답이 그 가나선의 핵심 요체인 것이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은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하셨듯이 의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승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속 스승이 이끌어주는 내용들로 이제 형성되는 의심 덩어리인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가나선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끊임없는 문답 그것이 요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스승과의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언제든지 그 깨닫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계속 남아서 이것들이 생활 속에서 작용되고 그러다가 이제 기연이 되면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선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이라고 하는 건 보통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 가나선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가나선을 하는 중에 계속 스승과의 어떤 문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선수행의 핵심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선어록을 쭉 공부하고 이해한 바로는 사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그런 점들을 요즘 선방에서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승과의 문답도 그렇고 스승께서 이렇게 화두를 주면은 그 의심이 탁 생기면 그거를 본인이 지키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좌선을. 그러니까 뭐 좌선이 뭐 쓸데없는 거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예. 심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유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담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초기 불교부터 그 전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부처님은 끊임없이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도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일방적으로 설법을 듣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저도 제 논문에서 소개를 했지만 어떤 바라문의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슬퍼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대화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쭉 같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애착의 대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죠 부처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슬픔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 대상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도식이 이게 깨지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거기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불교의 그 초기 경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 부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의식의 아주 강력한 그 어떤 도식들을 깨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보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 어떤 초기 불교의 수행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혼자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을 그것을 숙고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그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론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대화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또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이어갈까요? 중요한 대화를 계속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문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계룡산에 한일 장로 신학대 총장님인가 퇴임하신 분이 오셔서 한국인에게 저 참선이나 가나선이나 선 이런 것들이 한국인에게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흥이 많고 노래도 좋아하고 신명나는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가나선이나 선, 참선, 선방에 앉아서 있는 게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사람마다. 그런데 하여튼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영숙 선생님. 일단 그분께서 생각하는 가나선에 대한 개념이 또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요. 그래서 저는 선의 이 최종 지점은 그 생활에 있다고 보거든요. 작용.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마음을 쓰는 방법들. 그래서 가나선은 마음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사실 가나선을 하는 것이지 기타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께서 생각하는 가나선의 개념이 뭔지 저는 먼저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뭐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뭐 당연히 그런 거 어떤 오락을 즐겨하는 그런 성향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을 즐긴다 하더라도 어떤 입장에서 즐기냐 또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풍류라고 하면 감각적인 풍류 말고 정말 정신적인 자족의 풍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감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자유, 풍류 그런 것들을 가나선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민족성이 음주가 뭐 좋아하는 거가 사실 맞죠. 맞는데 또 우리나라 정신성을 잘 드러내는 단군신화 보면은 웅녀가 어떻게 사람이 됐냐.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햇볕도 안 보고 그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이런 수행의 정신이 한국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냥 놀고 먹는 거, 신나는 거 뭐 이런 거가 특징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창욱 교수님께 하나 아까 발표하실 때 좀 듣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 동물들은 현재만 산다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그 수행을 할 때 얘기하는 게 늘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라, 현재를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그 수행에서 현재를 산다라고 하는 내용에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생각을 제가 뭐 깊이 해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뭐 동물이야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본능적인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를 산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미래라든가 뭐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아프리카 사파리를 갔더니 이제 그 사자가 이제 얼룩말들을 이렇게 이제 습격하는 걸 봤대요. 근데 이제 얼룩말 하나가 그 사자한테 이제 잡혀가지고서 물론 이제 처음에 뭐 같이 얼룩말 떼가 대항을 했는데 결국 뭐 얼룩말 한 마리가 잡혀 먹었나 봐요.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이 다른 얼룩말들은 그냥 다 까먹더래요. 그냥 이제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이 돌아서 가지고서 이제 지들끼리 이제 또 지들 할 일하고 뭐 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돌을 깨쳤어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뭐 다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뭐 사자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뭐 담장을 쌓는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야 뭐 깨친 상태에서라도 그 이성이라는 거 생각하는 능력은 항상 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이제 너무 이제 뭐 지나치게 이제 막 그 예민하게 이제 작동하면서 이제 미래에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 뭐 과거에 대한 어떤 회한 뭐 트라우마 뭐 이런 데 막 시달리고 그래서 문제인 것이지 불교도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현재 충실하라는 것이 전혀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지 말라든가 뭐 과거 우리가 사실은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축적을 해서 이런 정도의 어떤 또 문명을 이루고 한 것이고 또 문명의 이기의 어떤 또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도 이게 현재에 충실하라고 그러지만 쓸데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뭐 과거에 그 쓸데없이 과거 막 붙잡고 그냥 고민하고 그러지 말라는 뭐 그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마이크 작은 비에. 저기 이제 오 교수님 그 제가 글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 달마대사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달마대사 얼굴이 좀 험악하잖아요. 이제 그거 이야기하시면서 선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정신의 어떤 강함 같은 거 뭐 그런 걸 추구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어떤가요? 그게 이제 선불교의 어떤 독특한 특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러면 다른 불교의 어떤 경향, 뭐 연불선이든 아니면 가나선이든, 가나선이야 선불교고, 뭐 윗바사나라든가, 뭐 다른 종류의 어떤 그 불교에서는 좀 그런 건 좀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 글은 이제 일지 스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스님의 그 글을 제가 인용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인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점들을 잘 보셨다. 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태도나 용기로부터 시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몸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중요한 그 지점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실천을 하는 최종 그 목적지죠. 결과이기도 하고, 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의 어떤 그 종파 불교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 몸으로 구현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보면 뭐 선농일치라든가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도 이제 선이 계속 그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보여줬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실현됐고,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생겨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 실현 속에서
쭉 흘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선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글은 이제 일지 스님의 이제 글이었고 제가 그 내용을 좋아해서 네, 인용했습니다. 네. 또 남은 질문 있으십니까? 꼭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 같아요. 아, 예.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너무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선생님 글을 읽다 보니까 선생님 글도 제가 조금 상당히 좀 어렵게 읽으면서도 상당히 흥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선생님 그 이제 그 애니무스 그 이야기 하시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너무 이게 남성적인 경향을 이제 많이 발휘해서 막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좌우간 뭐 과거의 여러 가지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애니마를 누르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나요? 좌우간 그래서 근데 좌우간 이제 그 참 이상적인 인간은 그 애니마하고 애니무스가 좀 이렇게 조화된 인간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그건 제가 지금 완전히 잘못해서 이해를 한 건가요? 저는 보통 근데 애니마하고 애니무스가 이게 잘 조화된 어떤 인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그 아니마니무스 이야기를 근데 이제 제가 텍스트에 제시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아니마니무스를 뭐 너무 황홀하게 막 멋지게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인기의 페르조나와 동일시되면은 그 아니마니무스가 이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의식은 페르조나와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외부 세계를 전적으로 이제 그 따르고 그게 완전히 이제 그 매몰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니마니무스는 이제 보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상적으로 생겨서 오히려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기 외부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내면 세계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은 하는데 대부분 오히려 아니마니무스가 작동하면 그건 증상 컴플렉스예요. 그 아니마니무스가 활성화되면 항상 그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니마가 작동한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에 모두 아니마니무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남성은 아니마가 남성 페르조나의 그 내부에는 여성성 그래서 아니마 라틴어로 이제 A 엔딩은 전부 다 항상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아니무스 해서 그 남성 인격이 활성화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특징이 나오는데 이때 이런 내용들은요 오히려 이 인격적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맛이 가게 해요. 그래서 이 아니마를 유사 감정이라고 그러고 아니무스를 유사 이 여성에게서는 유사 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성들이 사실 많이 삐쳐요. 이 성인이 되면은 굉장히 그 잘 삐쳐서 심정적으로 많이 상해요. 그래서 의외로 여성들이 깜짝 놀래요. 남성들이 되게 잘 삐치고 심정적으로 자주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는 이게 아니마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면 페르조나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페르조나를 저지하는 거예요. 너무 외향화되어 있는 거를 저지하고 오히려 어떤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신경증적인 거죠. 의식의 의도대로 안 돼. 그래서 자기도 생각하기에 아내랑 싸웠는데 아내는 자꾸 얘기를 하자 그래. 근데 남편들은 삐쳐서 얘기를 안 해요. 며칠씩 말을 안 해. 근데 자기도 좀 심해요. 근데 이게 나도 심하게 여길 정도로 그 분위기를 장악하는 그 힘 그런 것들이 아니마예요. 아니무스는 여성들은 말을 해요. 자꾸 말로 해요. 말로 싸워요. 지적해요. 이런 건 다 아니무스예요. 그래서 그 남성들과 얘기하면 남성들이 기분이 나빠요. 틀린 건 아닌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감정을 상하게 해요. 오히려. 그리고 여성의 감정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항상 비판적이고 평가적이고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세져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다 생겨요. 남성, 여성이. 다 증상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마니무스가 내향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외향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페르조나를 저지하기 위한 외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페르조나를 못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차츰 이 아니마 아니무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이코세라피가 들어가야지 나오는 거야. 보통은 성격이라 그래요.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일시가 되게 많이 돼요. 페르소나가 동일시되는 만큼 아니마 아니무스도 사로잡고 동일시돼요. 그래서 성인을 만나면 사실은 그분은 페르소나이거나 아니마나 아니무스예요. 실제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일치고 개인이 없어요.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증상 컴플렉스.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아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게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휘저어놨구나라는 거를 의식하면 이 내용들이 점점 사라져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만 이 내용들이 이제 제자리를 잡고 그래야 내면의 인격으로 인도하는 어떤 정신의 기능으로의 역할을 발휘해요. 그게 이제 그랬을 때 아니마 아니무스가 제대로 이 무의식의 그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정신의 어떤 활력의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텍스트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 컴플렉스의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제대로 그래서 이 증상의 의미를 이해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건 증상 컴플렉스가 더 이상 아니라 의식을 인도하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소화한다는 거죠. 예, 그 측면이 소위 요즘 뭐 그냥 쉽게 말하는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남성으로 못 나오고 뭐 남자가 여성으로만 나온다 뭐 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그건 이제 이유경 선생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치료적 그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다,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인격 실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융의 그 개념으로는 개성화, 어떤 자기 실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성주의 심리학이라든가 또 심리학 입장이라든가 또 불교 심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동일성은 부정하지만 자기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측면, 또 의식의 주체로서 에고가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또 불교에서도 이제 유식에서는 자아의식, 칠식 얘기하고 하여간에 무아라고 얘기하지만 현상적인 자아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죽는 날까지는 계속 존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기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 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꼭 이제 이런 질문 받아요. 너는 자기 실현했냐 이런 거거든요. 분석가니까 너는 자기 실현했냐 이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깨갱해가지고 이제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거든요. 완전히 그 동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무의식의 측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신성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면, 삶에서 필요하다면은 연결되겠죠. 그렇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아의 그냥 소박한 인격적 면모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게 발휘될 이유가 없죠.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의미는 그래서 융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자아의 이 자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거를 보상하는 그걸 보상하는 내용이 셀프다 이렇게 하죠. 집단적이면서 신성으로 보상하는 것이 셀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상적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건요. 그 인디비듀에이션에 관한 내용은 항상 이제 개인의 전인격화거든요. 항상 개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융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은 이 현대 사회의 제일 문제는 집단성이에요. 사실은. 그 집단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적으로 집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집단이라고 아예 부르지 않아요. 이걸 대중이라고 불러요. 이 집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개인의 이 그룹화지만 이 대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인성이 완전히 소멸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인디비듀에이션 얘기를 하는 거는 개별적 인격의 실현이 이루어져야지만 도덕심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이 가능하지, 집단적으로 일어나면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일 나요. 이 사회의 이 내용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집단성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개인의 이렇게 전인격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 오늘 그 개별적인 발표도 좋았지만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의 번뇌가 뭐다,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어떤 어떤 분야에서의 번뇌를 논하는 거는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개인적으로 나한테 번뇌는 뭐다. 아니, 물론 개인적인 자기 번뇌를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번뇌라는 건 난 이걸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번뇌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 번뇌를 끊든지 보듬든지 내가 번뇌를 대하는 방식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를 한 분씩 너무 길게 말고 한 2, 3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맨 끝에서부터 쭉 쪽으로 오기로 하죠. 예. 저도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유식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제 발표 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허망 분별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 의미를 늘 생각을 합니다. 또 허망 분별이라고 할 때 언어적인 측면, 개념적인 측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아예 통찰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런 측면하고 동시에 어업의 습관성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자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게 지식과 경험으로서 이게 발휘가 되는데, 또 이것을 실제인 양 착각하거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을 늘 이제 벗어나려고, 그게 결국 이제 업이 주인 노릇하느냐, 아니면 지금 그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고 행주자 어묵동정 간에 그 마음을 쓰고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온 존재로 이제 자각하느냐, 이 두 측면에서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은 김정원 교수님하고 비슷하긴 한데, 일단 제가 좀 중점을 둔 것은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번뇌를 직접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자비스럽게 실천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 마음의 바탕,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번뇌의 그런 소멸, 또 해탈,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어쨌든 발표를 통해서 그러한 점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번뇌를 따로 특별하게 보다는 삶 자체를 그냥 우리는 인격 발달하는 중이고 수행 중이고, 그러니까 번뇌고 저는 이제 삶이 번뇌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인간으로서 제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번뇌에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길을 꿋꿋하게 잘 가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이코세라피는 문제 해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겪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잘 겪으려고, 그러니까 고통이면 고통으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계속 제 얘기는 번뇌를 보듬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더 원숙해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화 증세라는 게 이제 뇌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하면 이제 치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노인이 될수록 더 성질이 고약해진다고 그러고, 노출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서 더 추해진다, 더 재물도 더 밝히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직
뭐 노인 요새 나이로는 뭐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좌우가 뭐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뭐 노화 증세 같은 걸 좀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젊었을 때는 내가 늙어지면 이게 훨씬 더 원숙해지고 뭐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노인이 되면서 이게 더 좀 이게 돌을 닦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이게 육체가 좀 받쳐줘야지 뭐 도도 또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닦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요새 좀 자꾸 들고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이렇게 어떤 통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좌우간 일단은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좀 게으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명상을 하면서 좀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이제 그런 걸 경험하는데 명상으로 이게 앉기까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앉기까지가 힘들고 그래서 참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게으름. 뭐 부처님이 이제 참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 그랬는데 그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오히려 이제 특히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뭐 결혼할 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에 대한 어떤 또 뭐 집착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욱 교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 번뇌와 관련된 글을 쓰고 또 요즘은 이제 욕망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집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부딪히고 애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내가 저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었구나. 전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저래? 왜 저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욕구가 확 튀어올 때 또 내 생각이 튀어올라오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연습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평가하기보다는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수용을 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덜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제 관계나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 자꾸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욕구를 자꾸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요즘은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사는 데 있어서 덜 부딪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꾸준히 이런 방식으로 좀 이른바 싸띠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훈련들을 지속해 가는 것이 어떤 번뇌를 대처하는 저만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댁에서 같이 사시는 분은 참 편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번뇌 부재가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인데 저는 보듬어야 하나를 갖고 참 많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번뇌 우리 탐진치라면은 이제 끊어서 수행일 텐데 어떤 의미로 보듬어야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를 욕망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그것을 누르든지 이게 이제 끊는 거에 해당하겠죠. 그 두 가지가 아닌 제3의 길, 그 길이 있어야지 그게 보듬는 길일 것 같은데 그 길이 뭘까는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따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예, 그게 어떤 의미로는 그 여러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내 번뇌 또는 상대방의 그 번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가 뭔가 좀 따뜻하고 그 번뇌를 인정해주고
수긍해주고 좀 지나치면 또 용서도 해주고 뭐 이런 거가 번뇌를 보듬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자비행위고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싹띄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에 살다 보면 뭐 번뇌가 없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괴로워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니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보듬고 그렇게 해서 번뇌를 갖고 사는 삶이 좀 덜 번뇌스러워지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번뇌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느라고 좀 힘드셨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벌써 6시 40분이네요. 저희들이 10시에 시작했으니까 8시간 40분. 점심시간 빼더라도 오늘 대장정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게 정말 진지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종합토론이 제 학술연찬의 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학술연찬보다 더 편안하고 진지했던 것 같아요. 내용도 알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가 좀 뭐 부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애쓰신 6분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행사장을 구하느라고 안국선언 법당을 빌려 쓰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촬영하시고 음성 녹취하시고 사진 찍으신 안국선언 영상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술연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류의 어떤 성찰과 지혜를 통해서 이 사태가 잘 극복이 돼서 내년 2021년 제20회 학술연찬에는 과거처럼 많은 도반들이 모여서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021년도 제19회 밝은 사람들 학술연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